네, 설문지를 여러분들이 제작을 할 때 이렇게 그 선행연구에서 측정 도구를 대부분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측정 도구의 이제 구성 체계에서 문항들이 나올 텐데 그 문항이 결국 이제 설문 문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문지로 만들어져 가지고 설문 조사를 하게 되면 응답자들이 이 설문 문항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응답자들로부터 어떻게 데이터를 받을 것이냐, 어떻게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데이터를 받을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뭐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뭐 리커트 척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뭐 리커트 5점이다 뭐 또는 뭐 7점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근데 요거를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커트 척도를 등간 척도라고 한단 말이죠. 등간 척도. 등간 척도라고 하는데 이 등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등간. 뭐 같은 간격이라는 뜻이죠. 같은 간격이라는 뜻인데 이런 등간 척도를 왜 리커트가 누구냐, 리커트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리커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죠. 리커트라는 학자가 등간 척도를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응답을 할 수 있는 이런 척도를 왜 만들었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키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뭐 0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0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m 그리고 1m에서 70cm 170이라는 소리죠. 키가. 그러면 이 170이라는 이 단위는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거리라고 봐야겠죠. 거리는 대한민국에서 하나 재나 뭐 어디 뭐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재나 다 똑같단 말이죠. 어디에 가서 그 누구한테 재도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명확하고 이 단위가 뭐 거의 절대 불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 단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단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반면에 이렇게 절대 불변이지 않고 상대적인 경우 이때는 조금 골치 아프게 되죠.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인지라고 하죠. 요거와 관련된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A라는 사람은 엄청 부자예요. B라는 사람은 엄청 가난하단 말이죠. 자, A라는 사람에게도 자, 1,000원을 주고 B라는 사람에게도 1,000원을 준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가 이제 돈을 주고 나서 이 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족도 조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A가 느끼는 이 1,000원은 불만족이에요. 뭐 나를 뭘로 보는 거야? 1,000원밖에 안 주는 거야? 매우 불만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한테 1,000원을 주면 와, 이건 매우 만족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똑같은 1,000원을 줬는데 한쪽은 불만족이고 한쪽은 매우 만족이에요. 자, 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불변이었죠. 그런데 생각이나 인지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처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니까 이거를 너무 상대적이니까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능한 거죠. 측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리커트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겠죠. 아, 이거를 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한 끝에, 아, 그렇지. 자, 매우 불만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만족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이 있고, 그 다음에 만족이 있고, 그 다음에 매우 만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우 만족. 자, 뭐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도 매우 불만족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보통이 있고, 만족이 있고, 매우 만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 간격은 같을 거라는 말이죠. 이 간격. 그래서 이 간격은 서로 거리가 같을 거다. 같을 거다. 거리가 같을 거다. 이렇게 보고 이 거리에 대한 간격을 측정하면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다. 누구한테서나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간척도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매우 불만족을 1점으로 두고 보통을 3점으로 두고 매우 만족을 5점으로 두는 이런 형태를 취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5점 척도다.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하나씩 집어넣게 되면 뭐 7점 척도가 되기도 하고 뭐 9점 척도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보통에 자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보통에 너무 집중이 된다. 아, 보통을 빼자. 이렇게 되면 5점에서 보통을 빼면 4점이 되고 7점에서 보통을 빼면 6점이 되고 9점에서 보통을 빼면 8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9점은 보통이라는 게 있고 홀수는 보통이라는 게 있고 짝수는 보통이라는 게 없는 자, 요런 형태의 척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5점 척도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또는 뭐 7점 척도 정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으로 가는 자, 숫자가 요렇게 커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 혹시 개발을 한다면 이렇게 커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인간의 인식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사람의 인식과 관련이 깊죠. 자, 점점 뭔가 데이터가 커질수록 좋아진다. 또는 그 의미하는 그 문항의 의미가 커진다. 이 커진다라는 의미가 좋아진다라는 의미도 있고 더 심각하게 나빠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항이 의미하는 그 문항의 의미가 커진다. 그게 긍정적인 거면 좋아진다. 부정적인 거면 나빠진다. 어쨌든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우 아닌 것에 1점을 두고 5점에 매우 그렇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나중에 이 문항이 뭐 독립변수로 쓰이든 종속변수로 쓰이든 어쨌든 인과관계 모형에서 x와 y로 등장을 할 때 x가 커질수록 y가 커지는 이런 또는 x가 커질수록 y가 작아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 해석이 원활하게 됩니다. 해석이. 그런데 1번을 5점으로 두고 5점을 1점으로 두는 이제 거꾸로 하게 되면 나중에 해석할 때 이거를 반대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 문항의 의미가 값이 점점 커질수록 커진다라고 해야 되는데 값이 커질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해석할 때 반대로 또 해석해주게 되면 해석이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엄청나게 헷갈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척도를 사용할 때 가급적이면 그 문항의 의미가 점수가 커질수록 커지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시면 나중에 결과를 해석할 때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좀 잘 고려해서 설문 문항을 만들면 좋겠습니다.